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재직 중인 이천솔이라고 하고요. 이번 월간 카이색 세션은 제가 처음 맡게 되었는데, 대부분 이제 수강자분들께서 보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보안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학생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보안 업계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이제 접목을 시킬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경 지식을 넓힌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여러 산업에 걸쳐서 저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했던 세션의 제목이 인공지능의 그 빛과 그림자예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좀 긍정적인 면만 좀 강조되다 보니까 빛과 같은 면만 좀 부각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이제 안 좋은 점도 이제 스며스며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이제 보안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만큼 보안에도 취약한 그 인공지능에 어떤 공격 위협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적대적 머신러닝 기법인데요. 네, 적대적 머신러닝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머신러닝 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과 기술을 제공하는 그 개발하는 분야로 말합니다. 오른쪽 하단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학습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학습 데이터가 인공지능 모델이 들어오면 이 모델이 학습을 과정을 이제 거치고요. 학습된 모델에 이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결과를 출력해서 이 출력 결과를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는 형태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스팸 메일을 구분하거나 이상치 탐지, 음성인식, 영상 합성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대적 머신러닝은 무엇이냐? 머신러닝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공격 기법이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의 취약점과 특수성을 이용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모델이 잘못된 예측을 하도록 그 모델을 속이는 기법을 적대적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적대적 머신러닝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는 금융산업에 이 적대적 머신러닝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 그 오른쪽 같은 이제 은행 업계에 머신러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올리려는 시도가 많은데요.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은행 사례가 이렇게 많아요. 이제 보이스 피싱도 탐지하고 고객 상담 서비스도 이제 고도화하면서 시간, 위치, 계좌, 맞춤형 보안 케어를 제공하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업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대적 머신러닝이 이제 금융업계에 직접 공격을 당하게 되면 머신러닝 기반의 매매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된 매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정상 거래인지 잘못된 거래인지 사기 행위인지 검출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검출을 잘못된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서비스 그리고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정확한 재무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현재 금융 소비 패턴에 맞는 적합한 뭐 수신, 뭐 여신과 같은 상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데 그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불가해집니다. 그리고 정서 분석 기반의 보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익숙해질 때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금융 피해를 이제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대적 머신러닝에는 크게 네 가지 공격 기법이 있습니다. 보안의 대표적인 3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이 있죠. 기밀성은 이제 아무래도 허가된 자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인데, 기밀성에 해당되는 그 공격 기법은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이나 아니면 이제 모델 추출 공격이 있고요. 무결성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가 이제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변형을 이제 시켜버리는 중독 공격이나 회피 공격이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제 뒷페이지에서 이어질 텐데,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모델을 동작을 시키기 전에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시키는 방법으로 동작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모델 학습, 모델 테스트,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 배포하는 이 5가지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를 이제 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학습 데이터를 직접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이라 하고요. 두 번째, 모델 추출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을 배포하고 나서 블랙박스 형태로 이제 고객들이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그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입력과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학습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고 머신러닝 모델,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탈취하는 방법을 모델 추출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독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학습하는 단계에서 이제 악의적인 학습 데이터를 모델에 주입하는 기법을 말해요. 그리고 회피 공격 같은 경우는 모델에 직접 추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변형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속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인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은요, 머신러닝 모델에 수많은 그 질의들을 입력을 하고 나서 출력된 결과들을 분석해서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블랙박스고요. 그리고 인풋 데이터가 저희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입력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프레딕션은 입력된 데이터에 기반한 그 결과값이 되고요. 이렇게 입력과 결과를 한 쌍으로 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물음표가 쳐져 있죠. 학습 데이터는 모르지만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이런 출력이 나온다. 1 더하기 2가 들어가면 3이 나온다. 형태처럼 1,2, 그리고 3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한 쌍으로 묶어서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구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추출 공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이라 하고요. 블랙박스 형태의 모델에 저희가 직접 학습 데이터를 만드니까 블랙박스 공격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 공격 유형은 모델 추출 공격인데요. 모델에 이제 쿼리를 입력 후에 결과값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 후에 머신러닝 모델을 추출하는 공격입니다. 이 모델 추출 공격은 앞에 있는 학습 데이터 추출 공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앞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들을 직접 저희가 테스트해보면서 구축을 했다고 하면 이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새로운 모델에다가 이 학습 데이터를 직접 학습을 시킵니다. 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과 동일한 형태의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학습을 계속 시키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얻게 된 그 모델은요, 그 실제 서비스하는 모델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모델 추출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례를 봤을 때 이 공격 방법으로 70초 동안 650번 쿼리만으로 아마존 머신러닝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 방법은 중독 공격인데요. 중독 공격은 이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학습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주입을 해서요, 머신러닝 모델을 망가뜨리는 공격입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던 테이가 사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좀 좋은 의도로 개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인종차별적인 그 질문들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슈가 될 만한 정치적인 발언들을 사람들이 막 입력을 했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답변들도 이 모델들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거를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그 나쁜 사람들이 막 입력을 하면 그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해서 저희가 거의 실제로 학습 데이터가 그런 내용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를 공격해서 모델에게 영향을 주는 공격이고요. 그 아래쪽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을 보면 정상적인 학습 단계라면 학습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학습 알고리즘에 입력을 넣어서 정상 모델을 얻고 그걸 기반으로 테스팅을 하는 단계인데, 이제 적대적 교란이라 해서 이제 중독 공격을 여기서 제시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켜서 저희가 안 좋은 악의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전처리해도 악의적인 데이터 전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기반으로 학습 알고리즘이 송산됩니다. 결국 손상된 모델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학습된 모델에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답변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얻게 될 충격과 그런 공포심도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된 지식이 사람들한테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피 공격인데, 회피 공격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에 최소한의 변형을 가해서 모델을 속이는 기법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약간 좀 삽입을 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에 좀 착오를 일으키는 그 방법인데요. 그 가운데에 교통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그 미국에서 그 연구 사례인데요. 사례 일부인데요. 스탑이라는 정지 표지판에다가 이제 검정색과 흰색과 같은 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게 해당 연구소에서 만든 적대적 스티커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인공지능 모델에 이 표지판이 뭘 의미를 하는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정지 표지판인데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 표시로 잘못 인식을 하는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적대적 스티커가 악용돼서 여러 교통 표지판에 붙여 있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표지판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속도 제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핸들도 없앤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자율주행차에 오작동을 유발시키게 되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겠죠. 그런 점에서 이 적대적 스티커와 같은 회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대적 머신러닝 공격을 4가지 알아봤는데 왜 이 공격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했으면 이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여러 해커들의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안 이슈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적대적 머신러닝 공격을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구축한 그 자율주행 모델이 있을 거고 이 모델을 사람들한테 실제로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런 점에서 머신러닝 공격을 실제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되는 이슈가 있으면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자율주행차가 좀 완전 자율주행이 되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이제 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보안성 입증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로버스트니스를 강화함으로써 인간과 얼마나 비슷한 성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서 사용합니다. 로버스트니스는 그 인공지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상치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견고함. 그래서 견고함 또는 견고성, 강건함으로 좀 불리는데 로버스트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공지능이 그 예외의 상황에 잘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적대적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공격을 알아봤으니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보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훈련 데이터가 좀 편향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훈련 데이터가 편향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격자가 고의로 그 데이터를 훼손할 수 없는지 확인을 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몇몇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하는 즉시 학습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채팅봇 테이 사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이제 올바른 데이터인지 윤리적인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뭐 인종차별적인 이슈는 없는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검증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드 파티 시스템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솔루션 업체에 인공지능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달라 라는 부탁과 동시에 만약에 적대적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 인공지능 모델을 보호할 수 있나요? 적대적 공격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계신가요? 하는 점에서 질문을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I 머신러닝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 스스로도 추가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AI 모델의 무결성 보호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AI 원칙들을
프로젝트를 기업별로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 체킹이 완료되면 머신러닝 모델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을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이제 신중하게 검증을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적대적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이제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IT 시대에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등 네이버처럼 여러 이제 IT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IT 기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점에 어떤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보안 전문가로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설명해보고 싶어가지고 IT 시대의 파노티콘 그리고 시노티콘이라는 키워드로 두 번째 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가운데에는 감시탑이 있고 그 주변에는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외에서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감옥 시스템인데요. 수감자들은 이 감시탑에 있는 감시자들을 직접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감시자들은 수감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파놉티콘이라고 하는데요. 파놉티콘이란 무엇이냐면 산업혁명 시절에 제러미 벤덤이라는 분이 고안한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 파는 둥근, 옵티콘은 눈의 결합어로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는 없지만 감시자는 모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감옥을 구축했을 때 수감자 스스로 내가 언제든지 내 행동이 다 노출될 수 있음을 자각을 하고 조심하면서 행동을 하겠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감옥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IT 시대의 파노티콘은 무엇인가? 저는 정보사회에 정보 감옥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싶어요. 정보 파노티콘에 갇힌 현대인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IT 기기들이 많은데, 이 기기들을 사용할 때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솔직히 자각하지 못하고 편하게 쓰고 있어요. 자기 지점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자기 지점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수면 시간 외에 언제나 인터넷에 다 접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 생산과 소비 활동 전반의 전면적인 변화를 겪어서 이제 맞춤형 광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뭐 모자와 관련된 키워드로 계속 검색을 했는데, 어느샌가 이제 블로그나 뭐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오른쪽에 배너 광고로 모자와 관련된 광고들이 계속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로그 정보라든지 쿠키 정보, 그리고 검색 키워드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항상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왜 이런 정보들이 수집됐냐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 선택 동의를 하고 있는 점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점을 좀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 가운데가 CCTV가 있고, 이 CCTV가 항상 저희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IT 시대에 이제 파노티콘이 있으면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놉티콘이라고 해서 저희가 역으로 그 감시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데요. 시놉티콘은 파노티콘이라는 용어와 달리 그 소수의 감시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면 이제 언론과 통신을 통해서 여러 대중이 소수의 권력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돼서 이제 비리라든지 뭐 공급 횡령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쉽게 인터넷 검색만으로, 뉴스 기사만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의 감시가 결코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시놉티콘과 파노티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시민단체들이 이제 정부와 행정기관 그리고 언론기관의 활동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놉티콘의 기능으로 좀 악용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매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은 누군가 게시글을 올리면 그 게시글들을 이웃들이나 팔로우를 하신 분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팔로우를 하지 않더라도 태그 기반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항상 조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IT 시대에 보안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세를 지녔으면 좋겠냐, 여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IT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새로운 문제들을 저희가 맞닥뜨리게 돼요. 네, 기술은 이제 선과 악으로만 좀 양분할 할 수는 없고,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정보 시대의 파노티콘, 시노티콘으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문제, 정보 도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해야 할 일은 본인의 개인정보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또한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와 함께 적대적 머신러닝 공격이 이게 있는 것처럼 기술의 진보에는 늘 빛과 그림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함을 명심하면서 기술의 진보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사전에 저 인공지능의 빛과 그림자, 적대적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그 사전 질문을 제가 받고 준비를 몇 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챗 GPT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어요. 챗 GPT가 요즘 뉴스에 엄청 이슈가 됐죠. 그리고 이제 대학가에서도 이슈가 된 점이 챗 GPT에다가 과제에 대한 질문을 입력했더니 그 질문에 맞는 답변들을 얻어서 그것을 그대로 수업 과제를 제출하거나, 대학원에서는 챗 GPT로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논문에 투고를 하는 사례도 이제 여러 접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의사나 인공지능 판사 같은 경우도 뭐 판례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범죄가 성립이 되는가, 어떤 판례를 내릴 수 있냐, 판례를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판사로서 챗 GPT가 사용될 수도 있고, 이처럼 여러 방면으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미국의 AI 연구재단인 오픈 AI가 개발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고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용어의 약자로서 머신러닝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를 문장으로 생성하는 AI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기반으로 코드도 생성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준다는 것은 제가 질문하는 그 모든 질문들이 미리 학습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입력하는 질문들도 스스로 모델이 학습을 해서 점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넓혀갑니다. 점점 모델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과정이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는 여러 도메인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의료, 법률, 금융 등 여러 도메인에 이 챗 GPT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적인 거겠죠. 사용법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채팅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입력하면 챗 GPT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문장으로 답을 제공합니다. 하단에 있는 그 예시가 챗 GPT의 사용 예시인데요.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IT 직무교육 서비스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려 할 때 어떤 질문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관련된 10가지 답변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IT 직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 사용자에 대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할 거다. 챗 GPT가 이렇게 사람처럼 답변해 준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 이슈 같은 경우를 이제 질문으로 남겼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코드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파이썬 코드라든지 자바 코드를 챗 GPT가 수초 이내에 직접 작성해서 답변을 얻어서 그 점이 실제 실무에 도움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협적이다. 하지만 이 챗 GPT를 긍정적인 용도로만 좀 사용해야겠다는 점이 들었습니다. 활용 사례로는 에세이, 소설, 시, 창작물 등을 제작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회의록, 메일 작성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질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 전문가로서의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되고 미래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인공지능 공부를 이렇게 학습을 유튜브,
코세라 강의, 도서, 외부 강의, 그리고 대학원 진학의 이 방법들은 다 제가 다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시스템이라는 그 연구 분야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는데요. 대학원에 꼭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 하단 키워드,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그리고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강화학습, 추천 시스템, 생산 모델 등 관련된 키워드로 입력을 하면 이 키워드에 적절한 인공지능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앤드류 교수님 강의도 제가 들었었고요. 김성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여셨었는데 예전에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이 강의를 듣고 인공지능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강의인 CS231N이라든지 CS224D 같은 딥러닝과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수업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도서는 이제 제가 직접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처음 접했을 때 공부했던 도서인데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이라는 책과 신경망 첫걸음이라는 도서, 이 오른쪽에 그림 두 개 실어놨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공지능 공부를 해서 인공지능 논문까지 투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인공지능 전문가의 그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로봇 엔지니어 등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 그 진로들이 있고요. 그 여러 도메인마다 정의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도 영화업계에 종사하면 영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금융업계, 의료업계, 법률업계에 종사하면 해당하는 도메인에 적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 도메인마다 정의하는 문제가 다르고 각각의 실무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수집한 데이터에서 직접 패턴과 추세를 발견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을 해서 앞으로의 어떻게 사업을 확장을 시킬 수 있을지, 비즈니스를 예측하고 성장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요된 역량은 무엇이냐?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통계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머신러닝 자체도 아무래도 통계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통계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이 나왔던 그 결과들을 시각화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분류 모델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입력 데이터가 있고 출력 데이터가 있는데, 입력 데이터에 적합한 그 시각화 모델을 저희가 작성할 일이 생각보다 현업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에 해당되는 그 레이블로 데이터를 이제 분류한다고 했을 때 각각에 맞는 그 박스 플롯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선그래프, 아니면 그 선점도라든지 그 색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각화 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시각화 기술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타로 이제 업무에 필요한 스킬, 각각의 도메인에 적합한 그 업무 스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공지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한 업무를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완성도를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상 거래가 들어왔을 때 주식 차트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상치를 탐지해서 그 주식 담당자들한테 이거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복 작업에 이제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상품도 제작을 할 수 있고요. 활용으로서는 이제 챗 GPT,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의 이상치 탐지 모델을 직접 구축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진짜 치명적이에요. 단점은 이제 일자리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제조업계에 이 인공지능이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 불게 될 이제 좀 칼바람이라고 하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 작업이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인력도 적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악용 사례가 있는데, 딥페이크라고 해서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왔던 그 영상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영상이 아니에요. 개혁 배우가 말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들을 그 딥페이크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송출하는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음성 인식도 인공지능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과 음성이 다 이제 송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퍼질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인 산업에도 이제 딥페이크가 도입이 되면 엄청난 이제 프라이버시나 이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적대적 머신러닝,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세 번째는 교통 제어 마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교통 제어 마비는 아까 적대적 스티커를 이제 표지판에 붙였을 때 신호를 이제 표지판에 잘못 인식시키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 이슈가 있는데, 인공지능 의사의 도입을 시켜서 이제 의사들을 이제 인공지능 의사로 이제 대체를 할 병원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의사를 이제 적대적 머신러닝을 공격을 시키고 나면 암세포가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세포를 진단을 하지 못하는 모델로 변질시켜 버리면 이 병원은 인공지능 의사의 도입이 오히려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의사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대적 스티커 외에도 트롤리 딜레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가 뭐냐면,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인데, 저 노란색 차는 자율주행으로 동작하고 있는 자동차예요. 그런데 왼쪽에는 아기가 횡단보도를 걷고 있고, 오른쪽에는 노인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어요. 근데 이 아기와 노인이 갑작스럽게 횡단보도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 두 명이 들어왔을 때 아기를 쳐야 될지 노인을 쳐야 할지, 이 어떤 결과를 내려야 할지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이런 점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도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그 결과인데, 인공지능 모델은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출력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기와 노인이 있을 때 아기를 먼저 쳐야 한다고 학습을 시켜도 문제가 되고, 노인을 먼저 쳐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국가별로 이제 문화적인 인식이나 윤리 의식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아시아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효도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언어를 좀 공경하는 좀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과 같은 어른들이 있을 때에 대해 그 인공지능 모델이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고, 서양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좀 가중치를 좀 부여하는 점이 있죠. 이렇게 국가적인 그 이념에 따라서, 그 윤리적 그 인식에 따라서 좀 모델이 약간씩 다 다르다는 점이 있다고 기사를 확인했었는데, 이 점은 아직도 정답이 없습니다. 또 열린 문제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는 이렇게 트롤리 딜레마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인공지능은 모델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만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된 데이터로 모델이 학습을 될 경우 편향된 결과만 도출을 시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적인 성향이 뭐 좌랑 우가 있다고 하면 한쪽으로만 관련된 질문들을 막 유튜브에다 검색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그 한쪽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만 계속 뜰 거예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용자가 이 해당 정치 성향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많이 했다는 점이 모델이 이제 인식을 하고 나서 그런 점을 이제 그런 결과들을 계속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정치적 이슈가 그 성향이 뭐 70대 30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그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과물을 얻다 보면 어느새 이제 90, 10, 100, 0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성향으로 저희가 직접 바뀔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모델에 저희들의 입력 출력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인공지능의 결과를 받아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편향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인공지능 모델의 좀 안 좋은 점인 거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채팅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채팅을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질문들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게 되면 그 따로 뭐 이게 처음에 강의 신청해 주셨을 때 거기 그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별도 메일 주소를 또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새로운 보안 이슈, 인공지능과 관련된 보안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발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솔이었습니다.